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뭐 화곡동도 그렇고 화성 동탄도 그렇고 그렇죠. 이거 정확한 아파트는 시세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호갱 노노 같이 제 사이트 홍보하는 건 아니라 빌라 가격은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빌라 그 맹점을 노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알 수가 없고 몰라. 특히 신축 빌라 네. 연수에 따라서 평형에 따라서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가격이. 그리고 또 신축 빌라는 잘 만들어 놓고 주차장 깨끗하게 해놓고 대리석 발라놓고 자동문 해놓고 하면은 다른 데보다도 더 시세를 높이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얼마든 상관없이 여기는 한 2억 4천이야. 믿어. 믿어. 우리가 2억 4천에 분양을 해. 근데 신규 프로모션을 하면서 한 2억 2천에 먼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복동파 사람들이 아저씨는 믿는 거죠. 중개 수수료도 안 받으신대. 근데 그거는 또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이고 또 그 분양받은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집을 얼마에 분양받았는지 이 집주인은 그걸 얼마에 샀는지를 더더욱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세 시세가 2억이에요. 신축 빌라예요. 깨끗해요. 딴 데보다 방음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믿고 들어갔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는 기준점 혹은 비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많죠. 데이터가 네. 많으니까. 근데 빌라는 없습니다. 맞아. 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동짜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옆에 집들이 다 있으니까. 표준화가 또 표준화가 돼 있고. 네. 빌라는 그렇죠.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점이 없으면 이 가치 평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 얘기들을 막 듣게 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신축 네. 이런 게 사람들이 그 시선을 확 잡아 끄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요즘은 빌라가 아파트보다 시세가 네.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빌라가 훨씬 더 좋은. 일단 빌라부터 이름이 무슨 맨션이고 네네. 무슨 이름이 거창했어요 그때. 아파트가 많지 않던 시절에 그렇죠. 네. 지역이 뭔가 고급 빌라 느낌 나는 것들. 뭐 쌍떼벨 이런 거 나오기 전부터 이미 빌라가 그걸 시작을 했었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빌라가 고급 주택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완전 바뀌었죠. 친구들 중에 여유 있는 친구들은 다 빌라에 살았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어느새 역전이 돼가지고. 아 맞다.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산다는 것보다 방배동 설해마을에 빌라 산다 그러면 그런 너희 거, 집 네. 재벌이구나. 네. 또 집 차 그라나다 타지. 바로 이렇게 나. 그러나 불안하다. 진짜 오랜만에. 아 이거 모르고 싶은데 기억이 나는군요. 야, 비슷한 학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뭐 특정 지역에 가면은 빌라가 더 비싼 곳이 네.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장동건 씨 사는 이런 데. 데.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빌라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인식이 되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거래에 있구나, 거래. 아까 표준화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거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적정 가격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렇죠. 사람들은 그 표준 모델로 보는 거죠.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근데 빌라는 그 지역마다 모델마다 이게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가치를 찾는 데까지는 되게 오차가 커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부동산 경기 안 좋아졌을 때도 그래도 아파트는 몇 건이라도 거래가 되는데 빌라는 거래 자체가 되질 않아가지고 그렇죠. 가격이 그냥 폭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 궁금한 게 신축 말고 쭉 사람이 살아왔던 약간 구축 빌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아, 글쎄요. 그거 얼마에 살았다는 건 그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그거죠. 전에 살던 세입자의 전세금이 얼마였다. 네, 그러니까.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고 이 집주인이 여기가 뭐 계약 만료다 아니면 세입자가 나갔다 아니면 집주인이 바뀌었다 정도의 데이터는 그래도 있으니까 신축 빌라보다야 낫겠죠. 그리고 주변 시세를 좀 알아볼 수 있겠고 같은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소수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좀 더. 근데 어차피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는 그 이제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는 과정 중에 앵커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냥 무작위 숫자 하나만 던져도 왠지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축도 마찬가지고 구축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굉장히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빌라는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딱 던지기만 해도 그렇죠. 사람들이 확 믿는 거죠. 그 전문가가 누구인데 넘어가나요? 보통? 부동산 중개인일 수도 있고 뭐
뭐 전문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기꾼으로만. 빌라 같은 거 실제로 시행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번에 어떤 집단적인 전세 사기 사건에서 드러난 거 보면은 시행한 주체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아이고.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대행인도 끼었던 거고 주변에서 바람 잡는 사람 그리고 실제 거기를 먼저 분양받았던 사람 그리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또 명의를 이제 변경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 사람은 등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한 3개, 4개 주체만 입을 맞추면 세입자 하나 속이는 건 사실 일도 아니죠. 조직 범죄네요. 조직 범죄죠. 조직 그래서 범죄. 이번에 참 정부에서 그 특별 단속. 특별 단속하고 전세 사기범들을 범죄 조직으로 오. 규정을 해서 조폭 단체로. 예 조폭 단체처럼 범죄 조직 이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나이가 이제 드셨지 이제. 그래서 이거를 범죄 조직으로 규정을 해서 사실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조폭처럼 여기에 가담한 사람도 다른 사람 단순하게 아니라 똑같이 다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럼 조폭이랑 똑같이 이제 처벌하는 건가요? 그렇죠. 와. 그래서 거기에 가담한 사람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다 처벌을 하겠다. 조직 범죄로 처벌을 하겠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 날린 보증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잖아요.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못 견뎌서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고 조폭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나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고 전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짜가 나왔을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이게 내가 저 물건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 마음은 이제 결정이 된 거. 이미 결정하고 가요, 대부분.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저렇게 전문가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왜 의심을 해라고 나중에 회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단계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재산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행위인데 이거를 단계별로 확인하지 않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보통 근데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사기꾼은 사기꾼같이 안 생겼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이제 연식 비슷하시니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내다바이 당했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 발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몇 번 당했는데 딱 보면 정말 그 동네 평범한 할아버지나 무슨 네, 학교 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사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오해죠. 우리는 거짓말할 것 같이 생긴 사람이 거짓말하고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이 생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를 칠 것 같은 사람이 사기를 칠 거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 범죄는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한테서 제일 많이 당해요. 네.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규정할 수 없고 실제로 거짓말 연구한 결과도 보면 뭐 어떻게 생겨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선입견이고. 네. 차라리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사기꾼처럼 생기면 조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조심하죠. 너무 참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이 빌라 괜찮아. 네.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이 동네에서 내가 오래 살았는데 내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많이 넘어가시죠. 네.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어제 나온 기사일 것 같은데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 3,466명을 검거를 했고 피해자는 5,0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6천억 원에 달했고 6천억이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629명. 근데 사실 공인중개사 믿고 중개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 사람들도 가담이 돼 있다라는 거고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걸 중개한 사람들 88명. 감정평가사도 22명이 같이 검거가 됐어요. 이건 빌라라서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단독주택이고 한데 아파트는 한 16.5% 정도가 있기는 있네요. 네. 아파트도 있기는 있네요. 그럼 미리 사전에 다 자기들끼리 이제 입을 맞췄다라는 거네요, 솔직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그 전세 사기가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우리가 뭐 한 30개, 어떤 많은 사람들 뭐 몇백 개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한 10채, 20채 갭 투자한 사람이 하나 역전세 때문에 이른바 전세금이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못 막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전이가 돼버려서 이 사람도 사기범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음. 그거 있잖아요. 왜 원래 빌린 돈 못 갚으면 결국 죄목은 사기죄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양쪽 사이드에 좀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범죄단체 조직 뭐 이런 예. 건 아닌 거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건가요? 네. 참, 네. 사기죄가 되니까. 전세, 물론 저도 최근에 이제 이사를 전세로 가면서 그 전세 대출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거든요. 굉장히 쉽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거는 우리 썸킴 교수님이 신용도가 좋으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전 이제 주택이 하나 있고, 네. 이제 그걸 팔고 다른 집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까 하다가, 일단은 전세로 간 다음에 그 집이 팔리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자 해서 처음으로 전세 대출이라는 걸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은행이 서로 달려와요. 자기 거 대출 받으시라고. 그리고 이 전세 계약서 하나만 딱 내니까 전세 대출 보증금의 반이 띵동 입금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대출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전세 사시는 분들을 상대적 약자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일으켜주는 거는 정부에서도 뭔가 사회 악처럼 봐요. 가계부채의 주범, 그리고 집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봐요.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으로 보는 색깔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도 보면, 저 은행 출입할 때 보면은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총량을 규제를 많이 해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게 심하게 규제를 안 해요. 왜? 당장 집이 없어서 전세살이 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잖아. 요 정도 인식으로 보는. 그리고 또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출 상품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담보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집. 그렇죠. 그러니까 집은 그 사람 게 아니지만 전세 전세 보증금. 보증금이 있죠.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이 세입자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주인. 세입자는 집주인, 임대인에게 주다 보니까 임대인이 이 돈을 관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차주는 세입자지만 결국 은행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꽤 안정적인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금리도 꽤 쏠쏠하게 받을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 거의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아주 좋은 금융상품.